세계 1위 AI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 기업 단 하나 없이는 말이죠. 2024년 가을, 도쿄 노무라 증권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저는 하버드에서 아시아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20년 넘게 추적해 왔어요. 미국의 자본력, 중국의 국가 전략, 일본의 기술력, 이 세 축이 미래를 지배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놓인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교수님, 이 숫자 맞습니다. 3번 검증했어요. 노무라의 수석 애널리스트 타나카, 켄지가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시장 점유율 62%, 최신 HBM3는 90%에 육박합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릴 리 없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챗GPT와 엔비디아 죽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죠. 그런데 정작 그 AI를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을 누가 만드는지는 모릅니다. 타나카 씨, HBM이 정확히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High Bandwidth Memory,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타나카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예요. 기존 메모리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10배 이상 빠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AI의 혈관이기 때문이죠. 타나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GPU가 있어도 HBM 없이는 단 1초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챗GPT가 답변하는 모든 순간 HBM이 필요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대단한 AI 칩을 만들어도 HBM이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라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에서 HBM을 독점 공급받고 있습니다. 독점이라고요? G100, G200, 그리고 차세대 블랙웰까지 전부 SK하이닉스 HBM입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는 거대 기업이죠. 그 엔비디아가 메모리 하나 때문에 한국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겁니까? 삼성전자는 안 됩니까? 아직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타나카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HBM 점유율 2024년 2분기 41%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7%로 떨어졌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삼성전자라면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술력 차이죠. HBM은 나노미터 단위로 칩을 쌓으면서도 열을 완벽히 제어해야 합니다. 조금만 틀어줘도 전체가 망가져요. 타나카는 말을 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HBM을 만든 회사예요. 1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가 있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 2024년 매출, 전년 대비 2배, 영업이익 23조 원 예상, 그리고 더 놀라운 숫자.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타나카가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026년 HBM 시장 규모 500억 달러, 약 70조 원입니다.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넘어서죠. 70조 원. 그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 기업 하나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는 이미 차세대 HBM4 개발을 완료했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HBM4요? 초당 2TB 이상 처리합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칩 루빈에 들어갈 예정이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미국은 반도체 재건에 52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총력전으로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죠. 그런데 정작 AI 시대의 핵심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까? 한국 정부가 특별 지원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는 2020년 전후 메모리 불황 때 파산 위기까지 갔었어요. 그럼 어떻게? 연구 개발입니다. 타나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만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집중할 때 이들은 묵묵히 메모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1980년대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의 50%를 장악했습니다. 네치, 도시바, 히타치 세계를 지배하던 이름들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DBM 시장에서 일본 기업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타나카 씨, 일본은 왜 HBM을 못 만듭니까? 제 질문에 타나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하지만 정작 차세대 제품 개발엔 소극적이었죠.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 예약하겠습니다. 교수님, 직접 가서 확인해야죠. 숫자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24시간 돌아가는 HBM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더군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인구 5천만 작은 나라가 어떻게 AI 시대의 패권을 쥐고 있는 건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숫자로 가득했죠. 62%, 90%, 70조 원. 그리고 하나의 의문.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이 AI 강국이라고요? 틀렸습니다. 진짜 AI 강국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한국이었죠. 새벽 4시 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죠. 그런데 제 앞에 거대한 건물은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교수님, 이쪽입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 김인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밤새 일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HBM 라인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 납품 물량이 계속 밀려오거든요. 우리는 클린룸으로 향했습니다. 방진복으로 온몸을 감싸고 에어 샤워를 거쳐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 수백 대의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칩을 쌓아 올리는 공정, 단 1밀리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죠. 저기 보이시죠? 김 박사가 거대한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TSB 공정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각 층을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된 이미지가 보였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구멍들. 이게 다 자동입니까? 네. 사람 손은 거의 안 갑니다. 온도 0.1도만 틀어줘도 불량이 나거든요. 김 박사는 다른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HBM3 12단 라인입니다. 12개 층을 쌓아 올린 메모리. 높이는 겨우 수 밀리미터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죠. 한 달에 얼마나 생산합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엔비디아 주문을 다 맞추려면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저분들은 밤새 근무합니까? 3교대입니다. 이 라인은 단 1초도 멈출 수 없거든요.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요? AI 시장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한국 반도체가 세계 정상에 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피곤함 속에 강렬한 집념이 보였죠.
김 박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안 되고 SK하이닉스는 됩니까? 삼성이 더 큰 회사 아닙니까?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집중의 차이죠. 집중요? 삼성은 파운드리,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다 하려고 했어요. 물론 규모는 크죠. 하지만 우리는 메모리 하나만 팠습니다. 그는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2013년부터 HBM만 연구했어요. 망할 뻔했던 시기에도 연구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이 모든 이론상으로는 삼성이 이겨야 맞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김 박사가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HBM4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초당 2.1TB. 기존 HBM3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였죠. 이미 양산 준비 끝났습니까? 올해 하반기 목표입니다. 엔비디아 루빈 칩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쟁사들이 HBM3 양산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곳은 벌써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기업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김 박사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국가의 의지입니다. 국가의 의지요? 네. 이건 회사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땅도 좁고 인구도 적죠. 그래서 반도체에 모든 걸 걸었어요.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에서 본 숫자들이 이제야 이해됐죠.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어요. 정부 지원이 많습니까? 돈보다는 환경이죠. 규제를 빠르게 풀어주고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전력 공급을 안정시켜줍니다. 김 박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변전소 있죠? 이 공장만을 위한 겁니다. 단 1초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대한 변전 시설이 보였어요. 그리고 대학들이 반도체 인재를 쏟아냅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최고 인재들이 여기로 옵니다. 왜 옵니까? 여기가 세계 최고거든요. 김 박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미국 가도 유럽 가도 이런 라인 없어요. 최첨단 기술을 배우려면 한국에 와야 합니다. 저는 노트에 휘갈겼었습니다. 기존 이론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죠. 선진국은 혁신을 하고 개도국은 모방을 한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순수한 혁신이었어요. 교수님, 다른 곳도 보여드릴까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곳이요? 배터리 공장입니다.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죠. 배터리요? 네. 한국은 HBM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충남 서산에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이 펼쳐졌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GM, 현대차 다 우리 배터리 씁니다. 저는 거대한 배터리 팩을 봤습니다. 차세대 제품도 준비 중입니까? 당연하죠.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수조,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존 리튬이온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높고 충전 속도도 5배 빠른 차세대 기술이죠. 언제 양산합니까? 2027년 목표입니다. 그 전에 일본이나 중국이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빨리 대량 생산할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 산업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산업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그랬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다가 미래를 놓쳤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시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HBM3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준비한다던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운전하던 통역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삼성과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이 작은 나라가 세계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기고 있는 겁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과거의 승자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도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노무라 증권이 아니었죠. 도쿄 미나토구 소니 본사. 교수님, 이쪽입니다. 소니의 CTO 사토 히로시가 저를 맞았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일본 반도체, 황금기를 이끈 산증인이었어요. 한국 다녀오셨다고요? 네. SK하이닉스 공장을 봤습니다. 사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죠. 벽면에는 1980년대 신문 기사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 세계 반도체 시장 50% 장악 NEC, 메모리 시장 1위 등극 미국, 일본 반도체 백기 사토는 그 액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시대였죠. 세계가 일본을 두려워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 질문에 사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멈췄다고요? 네. D램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세대 준비를 안 했어요. 사토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1990년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올 때 우리는 뭘 했을까요? 그는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GBM은 왜 안 했습니까? 모험이었거든요. 사토가 말했습니다. 기존 드램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고 있었어요. 굳이 위험한 신기술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절박했거든요. 사토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였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 반도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었죠. 그래서 미친 듯이 투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사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늦었습니다. GBM은 쌓아온 노하우가 전부예요. 지금 시작하면 언제 따라잡겠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내부 보고서 하나를 꺼냈죠. 이거 보세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일본 반도체 인재 유출 현황.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1200명 이상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일본을 떠났어요. 대부분 한국과 대만으로 갔죠. 왜 떠납니까? 일본은 도전이 없거든요. 사토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뭘 배우겠어요. 30년 전 기술을 반복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만난 김민수 박사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도 HBM4를 테스트하던 그 눈빛. 일본에는 그런 눈빛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습니까? 정말 그렇게 대단하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더군요. 우리 공장은 저녁 6시면 다 퇴근합니다. 사토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존이 걸린 전쟁에서 그게 통할까요?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일본은 평화를 즐기고 있었죠. 3일 후, 저는 대만 타이베이에 있었습니다. TSMC 본사,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죠. 교수님 환영합니다. TSMC 전략기획실장 린 젠후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 펩투어 준비했습니다. 3나노 공정 보여드리죠. 저는 클린룸에서 경이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애플 아이폰, 엔비디아 AI 칩이 모두. 여기서 나왔죠. 대단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60% 이상 장악했다고요? 네. 삼성전자도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HBM은 안 합니까? 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운드리 회사가 왜 메모리를 하겠어요? 하지만 AI 시대에는 HBM이 필수 아닙니까? 그건 SK 하이닉스가 잘하죠. 우리는 칩 제조에 집중합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대만의 자신감을 말이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2나노, 1나노 준비 중입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세계 최초로 양산할 겁니다. 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다른 걸 봤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말이죠. 대만은 차세대 산업을 준비합니까? 차세대요? 반도체가 차세대 아닙니까? 배터리, 로봇, 바이오 이런 것들 말입니다. 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계 최고거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대만은 현재에 안주했죠. 그런데 한국은요? 미래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세 나라의 전략이 확연히 달랐어요. 일본 과거의 영광 안정 추구 쇠퇴, 대만 현재의 성공 특화 전략 정체 위험, 한국 미래의 도전, 전방위 투자 급성장, 특히 한국의 전략이 독특했습니다. HBM에서 세계 1위를 하면서도 HBM4를 준비하죠. 배터리 2위를 하면서도 전고체를 연구합니다. 디스플레이 1위를 하면서도 차세대 기술에 투자해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수 박사였어요?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엔비디아가 추가 주문을 넣었어요. 물량을 30%더 늘려달라고 합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라인 하나 더 가동합니다. 이번 주말부터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한국은 자정이 넘었을 텐데 김 박사는 아직 일하고 있었어요.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AI 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대한 따내야 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일본, 대만과 다른 이유를 말이죠. 절박함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과거가 있어서 편안했어요. 대만은 현재가 있어서 만족했죠. 한국은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타이베이 공항에서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증설 투자, 5조 원 결정 삼성전자, HBM 양산 인력 30%. 증원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있는데도 더 달리고 있었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미국 실리콘밸리, 세계 기술의 중심지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국조차도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장 팔로알토로 향했죠. 엔비디아 본사, AI 혁명의 진원지라 불리는 곳이었어요. 마이클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엔비디아 수석 부사장 톰 데이비슨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MIT 시절 제자였던 그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물이 됐죠. 한국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톰은 웃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연락 왔어요. 교수님이 공장 견학했다고요.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벽면에는 GPU 칩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의존하는 게 사실입니까? 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죠. 그럼 다른 회사에서 HBM을 못 받습니까? 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죠. 하지만요, 품질이 다릅니다. 톰이 서랍에서 작은 칩을 꺼냈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 HBM3예요. 초당 1.15TB 처리합니다. 그는 다른 칩을 꺼냈죠. 이건 경쟁사 제품.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하면 차이가 명확해요. 발열 제어, 안정성, 수율, 모든 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앞섭니다. 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H백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SK 하이닉스 덕분이에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 기업의 부사장이 이렇게 솔직할 줄은 몰랐죠? 미국에서 HBM을 못 만듭니까? 제 질문에 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술은 있어요. 하지만 10년이 늦었습니다. 10년이요? SK 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HBM을 개발했어요. 우리가 GPU에만 집중할 때 그들은 메모리 미래를 준비했죠. 톰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빌딩들 있죠? 구글, 메타, 애플. 다 한국 메모리 없으면 못 돌아갑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스카이라인을 봤습니다. 세계 기술의 중심. 그런데 그 중심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텔은요?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메모리 씁니다. 톰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D램의 70%가 한국산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합치면요. 70%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마이크론은요?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가 일본, 대만, 중국이고요. 톰은 그래프를 펼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래프에는 HBM 시장 전망이 그려져 있었어요. 2025년 400억 달러, 2026년 500억 달러, 2027년 650억 달러,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60% 이상을 SK 하이닉스가 가져갑니다. 삼성은 따라잡지 못합니까? 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GBM은 선발주자 이점이 엄청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톰, 이게 미국의 위협 아닙니까? 핵심 부품을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게요. 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위협이죠. 당연히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난리예요.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청문회요? 네. 반도체 공급망 안보 문제죠. 한국이 너무 많이 쥐고 있다고요. 톰은 내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HBM 자체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마이크론에 수십억 달러 지원할 겁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과 인재와 집념입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30년 넘게 메모리에 모든 걸 걸었어요. 대학도, 기업도, 정부도 한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는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미국은요? 구글은 검색하고, 메타는 SNS하고, 애플은 아이폰 만들고, 다들 제각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강점이 보였어요. 작은 나라라서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톰,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합니까? 제 질문에 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존중이죠. 존중이요? 네. 한국은 해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말입니다. 톰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분 소개해 드릴게요. 꼭 만나보셔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 엔지니어 박재민 박사를 만났죠. 30대 후반에 그는 엔비디아 AI 칩 설계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박 박사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KIST 출신입니다. 2015년에 엔비디아에 왔죠. 우리는 그의 연구실로 갔습니다. 여기 한국인이 많습니까? 꽤 있어요. 반도체 쪽엔 특히 많죠. 박 박사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팀만 해도 절반이 한국인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왜 한국인이 많습니까? 실력 때문이죠. 박 박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부하면 세계 어디 가도 통합니다. 기초가 탄탄하거든요. 그는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한국 대학들은 삼성, SK 하이닉스와 긴밀하게 협력해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 기술을 익힙니다.
미국은 다릅니까? 미국은 이론 중심이죠. 물론 수준은 높아요. 하지만 실무는 약합니다. 박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차세대 GPU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이게 루빈 칩입니다. 2026년 출시 예정이죠. CBM4가 들어갑니까? 네. SK 하이닉스 제품이요. 박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없으면 이 칩 못 만들어요. HBM이 없으면 그냥 쓸모없는 실리콘 덩어리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AI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이 그 심장을 쥐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박 박사님,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까? 제 질문에 박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계속 연락 오거든요. 어디서요? 삼성, SK 하이닉스, 심지어 정부 연구소에서도요. 박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봉을 2배로 주겠다고 해요. 여기보다 더 많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실리콘밸리보다 더 준다고요? 한국이 그렇게 절박합니까? 절박한 게 아니라 진지합니다. 박 박사가 정정했습니다. 한국은 인재가 전부라는 걸 알아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으니까 사람에 투자하는 거죠. 그날 저녁 샌프란시스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주간의 여정,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네 나라를 돌아보며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21세기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요.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설계를 장악했습니다. 대만은 제조를 장악했죠. 하지만 한국은요, 메모리라는 심장을 장악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AI 칩을 만들어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켜지지 않죠. 그리고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HBM4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미 오늘의 승자인데도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논문을 써야 했죠.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한국 모델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 강국이 되는 법.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요. 2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왔죠. 강남의 한 카페. 김민수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또 오셨네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일합니까? 김 박사는 잠시 멍하니 저를 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가족도 못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김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였죠. 교수님은 한국 현대사를 아십니까? 어느 정도는요. 1950년 한국전쟁 끝나고 이 나라는 폐허였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세대는 말 그대로 굶어 죽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GDP 세계 10위권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았다고요? 네. 제 아버지 세대는 하루 16시간씩 공장에서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김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멈추면 다시 가난해지니까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석유도 없고 철도 없고 땅도 좁죠. 김 박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빌딩들 보이시죠? 다 기술로 만든 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미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제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봤습니까?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YMTC, 낸드 플래시 232단 개발 중국 CXMT, 디램 생산 확대 우리가 멈추는 순간 중국이 따라잡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박을 말이죠. 성공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나라, 이겼지만 긴장을 풀 수 없는 나라.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김 박사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리하죠? 솔직히 힘들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죠. 운명이라고요? 네. 자원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가 있어요. 사우디는 더 많죠. 그들은 땅만 파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해요. 기술을 만들어야 하고, 혁신해야 하고, 세계 최고가 돼야 살아남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겁니다. 김 박사님 자녀는 몇 살입니까? 딸이 5살이에요. 자주 봅니까? 김 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말에 한 번 정도요. 평일엔 거의 못 봐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안 하면 우리 딸 세대는 더 힘들어져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HBM4 성공하면 앞으로 10년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대학 갈 때쯤이면 한국이 더 강해져 있겠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개인의 희생이 국가의 미래가 되는 구조.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KAST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이죠. 전기전자공학과 이승호 교수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반도체, 공학 권위자였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이 교수가 물었습니다. 똑똑하죠.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하면 되고, 구글 가면 되고, 여유가 있어요.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그는 연구실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학생들 보이시죠? 지금 새벽 1시인데 절반이 남아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수십 명의 학생이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합니까? 삼성, SK하이닉스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수백 대 1이거든요.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만 뽑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가혹하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이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돼요. 인재풀이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한 명 한 명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 미국이랑 경쟁이 되거든요. 이 교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학과 졸업생 취업률 98%입니다. 대부분 삼성, SK, LG 가죠. 남은 2%는요? 대학원 가거나 해외 유학 갑니다. MIT, 스탠퍼드, 거기서 박사 따고 다시 한국 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국가 전략과 완벽히 연결돼 있다는 걸 말이죠. 학생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있죠?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걸 아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 한 술집에 있었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동료 엔지니어 3명을 데려왔어요. 모두 30대 중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이었죠. 교수님 궁금하시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한 엔지니어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자부심이죠. 다른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칩이 아이폰에 들어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쓰는 거죠. 챗 GPT도 우리 HBM으로 돌아갑니다. 김민수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피곤함 속에 빛나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달릴 겁니까? 제 질문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을 때까지요. 아니, 그 전까지 더 앞서 나가야죠. 그럼 영원히 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김민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달려야 하는 나라예요. 멈추는 순간 추락하니까요. 그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교수님, 이게 한국입니다. 자원 없는 나라의 운명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뒤에는 끝없는 불안이 있다는 것을요. 승리했지만 축하할 수 없는 나라. 세계 1위지만 안심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멈추지 않고 달리는 나라.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손님, 한국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와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게요? 택시 기사는 웃었습니다. 작다고요?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인구 5천만인데요? 크기는 작아도 의지는 큽니다. 택시 기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집니다. 포기도 안 하죠.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죠. 반도체 공장으로, 배터리 공장으로, 연구실로. 오늘도 한국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논문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요.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멈출 수 없는 의지였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불안한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 의지. 그것이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석 달 후 하버드 강의실. 저는 200명의 학생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죠. 첫 슬라이드에는 한국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를 아십니까?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이요. BTS 나라. 삼성 있는 곳.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떴죠. HBM 시장 점유율 62%, AI 메모리 90% 독점, 세계 D램의 70%를 생산하는 나라.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는 아이폰, 그 안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있습니다. 채드 GPT와 대화할 때 한국 HBM이 작동하고 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조용히 일하는 나라거든요. 떠들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지난 석 달간의 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노무라 증권에서 본 충격적인 보고서, 새벽 4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SK 하이닉스 공장, 24시간 돌아가는 HBM 생산 라인, 그리고 김민수 박사의 말. 이건 회사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입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195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사진이 나왔죠.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떴습니다.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70년 만에요?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네,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저는 교단을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요? 학생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민수 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5살 딸을 주말에만 보는 아버지, 매일 새벽까지 일하는 엔지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사람. 왜 후회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된다는 걸 아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가혹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멈추면 다시 가난해지니까요. 저는 일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0년대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추락한 나라,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다가 미래를 놓친 나라. 일본은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저녁 6시면 퇴근하고 주말엔 쉬고 안정을 추구했죠. 그게 잘못입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어요.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HBM 시장 점유율 0%입니다. 차세대 기술에서 완전히 밀려났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대만은 현재에 안주했습니다. 저는 TSMC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1위지만 HBM은 안 하는 회사. 지금 잘하니까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회사. 대만은 특화 전략을 택했어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무너지면 대만도 흔들려요. 그리고 저는 한국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슬라이드에 SK 하이닉스 공장 사진이 떴어요. GBM에서 세계 1위를 하면서도 GBM4를 준비합니다. 배터리 2위를 하면서도 전고체를 연구하죠.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다음을 준비해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택시기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의지는 큽니다. 교수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도 따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한국의 성공은 특수한 조건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첫째, 절박함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기술의 모든 걸 걸었죠. 둘째, 집중입니다. 작은 나라라서 오히려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었어요. 셋째, 교육입니다. 최고 인재들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로 몰렸죠. 넷째, 의지입니다. 개인의 희생을 국가의 미래로 만드는 문화가 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무너졌어요. 가족과의 시간은 희생됐죠.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의 성공이 우선됐습니다. 그럼 옳은 겁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죠. 한국은 그렇게 선택했고 성공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떴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의지의 대륙이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건 이겁니다. 성공은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지로 결정되죠. 자원이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집념이 성공을 만들어요.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을 만들죠. 저는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아시아계 얼굴이었죠. 교수님, 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요?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해야 산다고. 쉬면 안 된다고요. 학생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이해 못했어요. 여기는 미국인데 왜 그렇게 사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해가 됩니다. 학생이 말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하버드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문화죠.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 모델 의지가 만든 기적.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70년간 멈추지 않고 달린 결과다.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김민수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벽 4시 공장에서 만난 그 눈빛, 피곤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한국은 세계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정체된 선진국에게는 경종을 울렸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추락한다는 것을, 희망을 찾는 개도국에게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자원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하나의 진실을 일깨웠다. 성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실을. 저는 논문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하버드 캠퍼스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달리고 있겠죠? 새벽에도 주말에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한국은 세계 정상에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그게 한국의 DNA니까요. 가난을 기억하고 위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달리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논문을 발표한 건 석 달 후였습니다. 하버드 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 전 세계 경제학자 500명이 모인 자리였죠. 다음은 마이클 스톤 교수의 발표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한국 모델 의지가 만든 기적.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긴장됐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기존 경제학 이론을 뒤집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부유해진다. 틀렸습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해진다. 틀렸습니다. 땅이 넓은 나라가 성공한다. 틀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가 됐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62%, AI 메모리 90% 독점,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반년간의 여정을 요약했습니다. 새벽 4시 공장, 24시간 생산 라인, 주말 없는 연구실, 그리고 김민수 박사의 말. 이건 회사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한국 모델은 지속 가능합니까? MIT 교수가 물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번아웃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속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0년간 지속됐어요. 번아웃 위험은 있죠.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따라 할 수 있습니까? 스탠퍼드 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나왔거든요. 전쟁, 가난, 절박함, 이런 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한국은 예외라는 겁니까? 예외가 아니라 모델입니다. 저는 정정했습니다.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죠. 자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중국 칭화대학 교수였어요. 교수님, 중국도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반도체에 수천억 달러 투자하고 전기차 시장 장악하고 AI 개발의 국가 총력전이잖아요. 중국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규모만 크지 효율이 떨어져요. 한국처럼 집중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너무 큽니다. 14억 인구의 56개 민족이죠.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5천만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게 강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장점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제 논문은 월스트리트 저널 한 면에 실렸습니다. 하버드 교수 한국을 세계 경제 모델로 제시, 파이낸셜 타임스도 따라왔죠.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의 비밀 이코노미스트는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 모델 21세기 경제 전쟁의 승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CNN, BBC, NHK 전 세계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였죠. 교수님, 대통령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교수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어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걸 발견하셨어요. 대통령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항상요. 불안하다고요? 네. HBM에서 1위 해도 불안해요. 중국이 따라올까 봐요? 대통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터리 2위 해도 불안합니다. 일본이 전고체로 역전할까 봐요. 디스플레이 1위 해도 불안하죠. 중국이 물량 공세로 밀어붙일까 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뒤에는 끝없는 불안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HBM4 개발하고 전고체 배터리 연구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만들고 계속 달려야 해요. 언제까지 달릴 겁니까? 제 질문에 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원히요. 멈추는 순간 추락하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는 나라.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출발점이 되는 나라. 교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세계에 알려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요. 이미 알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려주세요. 대통령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하는 나라예요. 떠들지 않고 결과를 만들죠. 하지만 세계는 모릅니다. 한국의 땀과 눈물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수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의 같은 카페였죠. 교수님 논문 덕분에 난리 났어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자부심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좋죠. 하지만 김 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부담도 커졌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세계가 인정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 김 박사님, 언제쯤 만족하시겠어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평생 만족 못할 겁니다. 왜요? 한국 사람의 DNA거든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잘해야 한다고 믿죠. 그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둘 다입니다. 김 박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점은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단점은 행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나라. 승리했지만 축하할 여유가 없는 나라. 교수님,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합니다. 며칠 후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 반도체 재건에 10조 엔 투자 발표, 대만 TSMC, HBM, 개발 착수, 미국 마이크론, HBM 양산 라인 신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보고 깨어난 겁니다. 하지만 김민수 박사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갔습니다. 다음 단계요? HBM 화합 연구 시작했어요. 2028년 출시 목표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경쟁자들이 HBM4를 준비할 때 한국은 벌써 HBM5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남들이 따라올 때쯤이면 이미 더 앞서가는 것, 절대 따라잡히지 않는 것.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공했기 때문에 더 달려야 합니다. 이르기 때문에 더 불안해야 하죠. 승리했기 때문에 쉴 수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운명이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달리고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한국이니까요. 절대 멈추지 않는 나라, 의지의 대륙, 대한민국입니다. 1년 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저는 메인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정상과 CEO, 3천 명이 모인 자리였죠. 21세기 경제전쟁의 승자. 오늘 제 강연 제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 태극기가 떴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나라.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AI의 심장 HBM 62% 점유율,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2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세계 1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70년 만에 이뤘습니다. 저는 단상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새벽 4시 공장 사진이 나왔죠. 이 공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요. 다음 슬라이드.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은 주말이 없습니다. 가족보다 연구실에 더 오래 있죠.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비인간적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비인간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멈추면 다시 가난해지니까요. 1950년 세계 최빈국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달리는 겁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었어요. 곧 청중 전체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간견이 끝나고 여러 나라 정상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독일 총리가 물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강국 아닙니까? 하지만 정체됐어요.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반도체는 뒤처졌죠. 독일 총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어요. 그럼 이제 바꾸셔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처럼 미래에 투자하세요.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프랑스 대통령도 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정말 의지뿐입니까? 의지가 시작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교육 시스템, 산업 정책, 정부 지원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국은 7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델이 있으니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그날 저녁 한국 대통령과 단둘이 저녁을 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늘 뒤에 숨어서 일했어요. 떠들지 않고 결과만 만들었죠. 하지만 교수님이 세계에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안하지만 희망적입니다. 불안하다고요? 네.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요. 미국도 반도체 재건에 나섰죠. 대통령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속도입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중국은 크지만 느려요.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리죠. 미국은 강하지만 분산돼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못 움직여요. 하지만 한국은요? 작지만 빠릅니다. 5천만이 하나로 움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배가 아니라 쾌속정이에요. 방향을 빠르게 바꾸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HBM 소울에서 HBM5로, 리튬이온에서 전고체로, LCD에서 마이크로 LED로 우리는 계속 다음을 준비합니다. 멈추지 않는 거군요. 절대로요. 석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SK 하이닉스 용인 신공장 중공식 30조 원을 투자한 초대형 공장이었죠. 교수님 환영합니다. 김민수 박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1년 만이네요. 맞아요. 그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축구장 100개 크기의 클린룸, 수만 대의 로봇이 움직이는 자동화 라인. 여기서 뭘 만듭니까? HBM5입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28년 양산 목표예요. 세계 최초죠. 경쟁사들은요? 아직 HBM4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김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4년은 앞서 있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박재민 박사. 엔비디아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였죠. 박 박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떠나서 한국 왔어요. 왜요?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미래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박 박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GPU 설계했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여기서 일어나죠. HBM 말입니까? 네. GPU가 아무리 좋아도 HBM 없으면 쓸모없어요. 저는 심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떠나 한국으로 온 사람, 더 높은 연봉을 버리고 조국을 선택한 사람, 후회 안 합니까? 전혀요. 박 박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고예요. 제가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중공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죠. 오늘 이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HBM3에서 승리했지만 HBM5를 준비하죠. 배터리 2위지만 전고체로 1위를 노립니다. 디스플레이 1위지만 마이크로 LED로 격차를 벌립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추락한다는 것을요.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서울 한강을 걸었습니다. 김민수 박사와 함께였죠. 교수님,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새벽 4시 공장에서였어요. 그때 교수님이 물으셨죠. 왜 이렇게 일하냐고요? 김 박사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멈출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요? 자부심이 생겼어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살기 위해 일했어요. 먹고 살려고, 회사 망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세계를 이끌기 위해 일합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HBM 만들면 AI가 발전해요. 배터리 만들면 지구가 깨끗해지죠. 우리의 일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 김 박사는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못 보고, 주말을 반납하고, 자신을 버리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 세계를 바꾸는 사람,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 박사는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저 물 보이시죠? 계속 흐르잖아요. 한국도 그래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앞으로, 미래로요. 10년 후에도요? 100년 후에도요? 김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우리 DNA거든요. 가난을 기억하고, 위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것. 한 달 후, 저는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있었어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이 2배로 늘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모델 더 가르쳐 주세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삼성 입사하고 싶습니다. 저도 SK하이닉스 지원할래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국이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워야 할 나라, 가야 할 나라였죠. 어느 날 제 연구실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 한국 가려고요. 좋은 선택이네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미국에 있으라고요. 학생은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가 평화로웠어요. 여기는 편안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죠. 저는 학생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치열하고 빠르고 예측 불가능해요. 그럼 가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미래가 만들어지니까요. 미국에서는 과거를 배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래를 만들어요. 학생의 눈이 빛났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최종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모델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자원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작아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의지의 대륙이다. 그리고 그 의지는 세계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저는 논문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달리고 있겠죠. HBM 하유를 만들고 전고체를 연구하고 차세대를 준비하면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밤이 와도 절대 멈추지 않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한국이니까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세계 최빈국에서 기술 강국이 된 나라, 그리고 아직도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세계 정상에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으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자원 대신 의지를 가진 나라, 크기 대신 집념을 가진 나라, 과거 대신 미래를 선택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 하나의 진실을 가르친 나라. 성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실을, 의지의 대륙, 대한민국,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